네, 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컨벤션 관련한 실무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호텔 관광 실무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호텔 관광 실무론은 호텔 실무랑 크게는 뭐 관광 실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나뉘어지게 되는 곳에서 뭐 호텔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파트가 또 챕터가 나뉘어지게 되고 또 관광 파트에서는 관광 파트도 물론 안에 있지만 여행 실무까지도 어떻게 좀 또 문제 유형이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보면 먼저 호텔 실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호텔 실무는 호텔의 간략한 역사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조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변천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변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뭐 호텔 분류, 그러니까 호텔 분류가 어떻게 지금 정해지고 있고 또 그 호텔 분류는 목적에 따라 시설에 따라 또는 아니면 경영 목적 또는 경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쓰는 뭐 당직 지배인이나 아니면 그 외에 호텔 객실 또는 뭐 다른 그쵸 점유율, 오큐판시 뭐 계산율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용어들도 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턴다운 서비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 용어일 텐데 이런 용어들도 실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내용들에 좀 집중해 쓰고 있더라고요. 이 여기 문제들은 누가 봐도 호텔 관계자들 실무를 하는 분들이 출제를 했구나라는 이제 인상이 강하게 나왔고요. 또 호텔에서 좀 중요한 핵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핵심 서비스들 중에는 뭐 베드 관련한 것도 있고, 이 베드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뭐 베드로 보통 방이 분류되잖아요. 뭐 싱글 아니면 더블, 뭐 더블룸, 싱글룸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응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위트룸 어떻게 또 분류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조금씩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호텔은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챕터 2의 관광 실무는 먼저 관광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관광의 개념을 사실 누가 정했다기보다 어떤 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노동기구도 있고 관광기구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죠. OECD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관광을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또 관광객의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요. 또 관광의 어원도 간혹 출제가 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광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뭐 관광 주체, 객체, 그리고 매체가 있는데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컨벤션이랑 비교해 보면 주체자 아니면 어떤 PCO들이 할 수 있는 뭐 대행사, 주체자 아니면 뭐 주관자, 대행사, 뭐 스폰서 이런 것들이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광의 구성 요소 중에 주체, 객체, 뭐 매체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관광객의 개념에 있어서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단골 문제가 나오죠. 단골 문제는 뭐냐면 관광의 효과 중에 어떤 파급 효과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관광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는 관광 동기와 욕구 그리고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응용해서 나옵니다. 그걸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행동 유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은 관광에서 실무론인 관광 자원 개발 쪽도 나옵니다. 사실 자원 개발은 여러분들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 자원의 분류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뭐 자연적
관광 자원, 아니면 문화적 관광 자원, 창의적 관광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형적으로 관광 자원이 나올 수 있는지, 유형이 있다면 또 무형적으로 인적 관광 자원이나 비인적 관광 자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무형 관광 자원은 또 구성이 됐고, 이 방금 유형 관광 자원이나 무형 관광 자원의 차이가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응용해서 흔히 말하는 꼬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게 될 거고, 또 내용에 의한 분류나 여튼 기타 관광 자원이 어떤 유형으로 형태나 아니면 내용이나 아니면 기타 학자에 의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빠질 수 없는 문제죠.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관광지를 막 유럽의 어디고 미국의 뭐 어디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관광지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가 어떻게 개발됐고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관광 개발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관광 개발의 추진 주체, 그러니까 관광 개발을 주도하는 뭐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광 자원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지만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관광 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광 사업 경영 챕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관광 사업의 개념은 뭐고 어떻게 발전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있겠죠. 관광 자원의 보호, 아니면 관광시설의 정비 이용에 대한 사업, 아니면 관광객 유치에 관한 브랜드에 관한 사업, 그리고 관광객 접대 알선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 사업의 종류와 유형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법률적 관광 사업의 분류. 주로 보니까 여기 호텔 쪽이랑 관광 쪽에 가장 중요하게 좀 요구하는 실무 지식은 사업 분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죠. 말 그대로 뭐 호텔의 형태에 대한 분류, 아니면 관광 자원에 대한 분류, 이번에는 관광 사업의 분류. 이 관광 사업이 어떻게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고 그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 부분이 나옵니다. 법률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요. 이 법률 문제는 관광진흥법이 이제 그렇게 많은 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진 않아요. 뭐 관광진흥법 제3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여행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행업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뭐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그리고 국내 여행업이라고 해서 이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 이 개념에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관광숙박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어떻게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적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 호텔업, 수상업 호텔업, 아니면 한국 전동 호텔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가 되고 안에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단골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사업 등록 기준도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일반 여행업은 어떻게 등록되고 어떻게 등록 기준은 뭐고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기출 문제 또는 예상 문제를 풀다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호텔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광 사업론에서 호텔업, 국제회의업, 뭐 숙박업, 아니면 관광지 휴양업, 이런 분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관광 법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관광 법률에 대한 기본법들이 있어요. 기본법들에 대한 것들을 266페이지 보면 관광기본법 요약이라고 관광기본법 요약, 그리고 관광진흥법 요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단골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좀 큰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행 실무 쪽에서는 해외여행의 수속 절차나 아니면 출입국 수속 절차에서 예외 사항이 있는지, 꼭 출입국 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VIP로 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대규모로 온 여행객에 대한 통과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수배 업무라고 해서 예약은 어떻게 진행하고, 또 이 예약에 따라서 정확한 뭐 수배 업무죠.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할 거에 대한 수배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운임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 국제기구 아니면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여행 경비가 산출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있는 대략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우리는 예상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6페이지 파트 2 호텔 관광 실무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호텔에서 경영 전략상 초과 예약을 실시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오버부킹이 있죠. 여러분들 오버부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1학년 때 뭐 관광학 개론이나 호텔 쪽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오버부킹은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오버부킹은 예를 들어서 방이 100객실이 있어요. 그쵸? 100객실이 있는데 담당자가 세일즈 담당자가 이걸 보는 거예요. 송지배인이라고 의논을 하는 거죠. 100객실이면 예약을 100객실이 이미 찼는데도 110객실 정도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초과 부킹률이 있거든요. 오버부킹률이라고 퍼센테이지가 따로 나와 있어요. 호텔마다 아주 오래되게 쌓여 있는 건데 이 오버부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버부킹을 10% 정도로 잡으면 10객실 정도를 더 잡는 거예요. 더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그걸 잡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약해 와서 다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은 항상 당일 예약 취소권도 있고요. 아니면 3일 전, 4일 전 뭐 예약 취소권들도 있어요. 그게 취소율이 캔슬률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오버부킹률을 6%에서 뭐 7% 정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취소율이 20%다. 그러면 15%에서 뭐 17% 정도 잡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오버부킹을 잡아놓으면 거의 이제 점유율이라고 하죠. 호텔에 그날 당일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고객기 100객실이 있으면 97객실이 찼으면 97%겠죠. 이제 호텔 객실 점유율이 97%인데 예를 들어서 오버부킹을 3개 더 해버렸어요. 그죠? 오버부킹이 3개를 더해서 3개의 초과 예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7%의 점유율이 3객실을 더 잡아버렸기 때문에 총 100객실 중에 그날 100객실을 판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가 되는 거죠. 호텔에서는 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객실 단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점유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의 무용성에서 호텔은 그날 방을 못 팔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방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초과 부킹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 거예요. 혹시 100객실을 잡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마음이 뭐 다 통해서인지 100객실을 잡았는데 100명의 손님이 다 와버렸다. 100객실 다 찼다. 그럼 나머지 15객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리퍼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호텔들에 보내줍니다. 호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호텔 객실이 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 객실보다 더 좋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곳으로 저희가 거기 호텔을 예약해 드릴게요 하고 오버부킹 되었던 그 손님들을 기타 인근의 호텔로 뭐 당연히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거기 있는 결제를 그 호텔에서 해줍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주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캔슬률이라고 말했는데 캔슬률을 하는 손님을 노쇼라고 부릅니다. 그 노쇼라고 하는 거를 보면 체크를 하죠. 아, 오늘 노쇼 났다. 이렇게 호텔에서 하면 그날에는 손님들이 예약하고 투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튼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취소나 노쇼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소나 노쇼를 발생하게 되면 사실 방을 못 파는 거잖아요. 한 방이라도 팔면 좋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초과 부킹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은 일본에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다음 중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단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먼저 판매 객실 가능 객실 수가 500실, 그리고 판매된 객실 수가 350실, 객실 수입액이 3,8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객실 점유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객실 점유율이 뭐죠? 아까 전에 말했죠. 몇 퍼센트가 호텔이 100객실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손님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를 점유하고 있냐는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객실 점유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판매된 객실 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500실이 팔렸죠. 그러면 시계는 500실을 적어 놓어요. 그런 다음에 판매 가능한 객실 수를 넣는 거예요. 판매 가능한 객실 수는 350실이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뭐죠? 350 나누기 판매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70%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객실 점유율은 70%가 되고 객실 수입 단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팔았을 때 객실 수입액은 3,85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판매된 객실 수가 350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개에 판매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850만 원에서 어쨌든 350실을 보면 3,850만 원에서 350실을 나누게 되면 여기에 한 개의 객실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식은 3,850만 원 나누기 350을 해버리면 한 개의 객실이 얼마에 팔렸는가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 객실 단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1만 원이 나오거든요. 평균 객실 단가는. 여기에서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단가를 계산해 보니 우리는 350실을 팔고 수입 단가는 3,850만 원 올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방 하나를 11만 원에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객실 점유율은 70%고 평균 객실 단가는 11만 원이다. 객실 점유율이 70%면 무난한 거에서 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들은 살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TWO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죠? Trans Without Visa라고 하는데 TWOB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3국으로 계속 여행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뭔지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번, 출입공항이 동일해야 한다. 4번,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정식 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쵸? 이게 뭐냐면, OB는 여러분들 혹시 그 여행업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스톱오버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애는 목적에 의해서 잠시 여행객이 비자 없이 그냥 특정 국가에서 단기 체류하는 형태인데 해외 여행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항공기를 갈아타기 위한 어떤 공항이 우리처럼 이렇게 허브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공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항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항들이 있으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항을 옮겨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감독 하에 그냥 비행기만 옮겨 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시간대가 딱딱 맞아가지고 바로 옮겨 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공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공항 밖 호텔에서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환류, 그러니까 갈아타기 위해서 이틀 내지 3일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진 않고,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문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행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를 바탕, 국가와 국가 간에 비자 없이 신뢰로 바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꼭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 나라는 서로 안전한 국가고 우리랑 이런저런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TWOB를 뭐 인정한다라는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게 꼭 가장 필요한 조건인데 뭐 북한하고 우리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타 뭐 다른 공산국가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외교 관계 맺지 않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TWOB를 실행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좀 외교 관계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체류를 하다가 이탈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뭐 위협도 있고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TWOB는 반드시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답은 3번이죠.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관광산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의 비율이 적다. 2번 인적 서비스와 물리적 서비스의 결합이다. 맞죠? 인적 서비스하고 물적 서비스의 결합이죠. 관광산업이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서비스를 많죠.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아니면 호텔도 있고 이런 물리적 서비스의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전에 1번을 이제 넘어갔는데 유동자산의 비율이 적다. 그쵸? 유동자산의 비율이 적죠. 왜냐면 고정자산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고정자산이 굉장히 비율이 크고요.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기 이게 다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이잖아요. 기타 처음에 들어가는 고정자산들이 굉장히 이제 비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하지만 이런 유동자산이 아니 부동자산 있죠. 이런 고정이나 이런 부동자산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노후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유동자산이 변형되면서 기타 오래될수록 이 유동자산의 비율이 커지긴 합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특성상만 본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적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 다양한 고객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고객으로 구성이 되죠. 비즈니스 고객도 있고 일반 FIT 뭐 고객도 있고 뭐 기타 뭐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객으로 구성되는 게 맞고 특히 층도 분류가 돼 있죠. 노년층, 뭐 소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돼 있고 또 어떤 종류에는 고객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구분이 돼 있고 또 이런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동기의 형태도 되어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뭐 순례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그냥 트레킹이나 뭐 운동을 하기 위한 레저 쪽으로 가는 쪽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휴양을 위해서 가는 쪽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고객으로 구성되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3번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적 환경은 흔히 말하는 관광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이렇게 환경은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경제적 환경을 외부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번에 코로나죠. 그렇죠? 오늘 네이버 흔히 말하는 뭐 일간지 이제 급상승 순위에 보면 코로나 영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 쇼크라고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병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 정전긍긍 하다가
경제 활동도 다소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소비도 축소가 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엄청 편하게 여행하던 국가들이 지금 국가들의 여행이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출입국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철저한 검사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발생국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2차 발생국이었잖아요. 다른데 비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행을 가려고 하면 굉장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여행의 수요가 급격히 다운이 된 거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된 거예요.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 환경에 먼저 영향을 받고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 환경, 예를 들어서 경제적 환경 때문에 갑자기 뭐 유가 쇼크가 일어나서 유가가 굉장히 치솟았다. 지금에 있는 유가가 무려 한 3배 정도가 치솟을 수가 있거든요. 치솟으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비행기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비행기 값이 올라가게 되면 운임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가 여행에서 지불해야 될 경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서로 받는 거예요. 여행이나 관광은 그렇게 경제적 환경이나 외부 환경 변수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인 거죠. 여러분 저번과 같이 첫 시간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또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